엄마? 제발 좀 꺼줘! 보안팀, 끊어내! 저는 빗물 고인 계단 아래로 짐짝처럼 내던져졌습니다. 얇은 환자복 한 장. 그런데 며느리 신지수는 명품 정장을 꼭 여미며 비 한 방울도 안 맞으려고 로비 안쪽에 물러서서 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좀 치워주세요. 아들은 제 눈도 안 마주친 채 아버지는 끝났고 당신도 끝이야! 나는 울음 대신 젖은 주머니 속에서 작은 금속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이 사고 나기 직전 절대 잊지 마! 라며 떨리는 손으로 건네던 그 열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굴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버려진 노인이 손에 쥔 작은 열쇠 하나. 그건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열쇠가 누구의 삶을 뒤집어 놓게 될까요? 이제 그 참혹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 대박 나실 겁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남편 재현 원장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이 병원. 지난 30년간 함께 일궈온 이곳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는 한산했어요. 오후 2시쯤 되는 시간이었죠. 서연은 천천히 로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로비 중앙에 며느리 지수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베이지색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친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얼굴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입술 한쪽이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걸까요? 분명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요. 지수야, 너 회사는? 지수는 대답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여기 계실 상태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수의 표정도 분위기도 평소와 달랐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내 남편이 여기 누워 있는데. 하지만 지수는 서연의 말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소파에 놓더니 가방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서연의 얼굴 바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주치의가 서명한 강제 요양 입원 서류예요. 어머님, 이제 요양원으로 가셔야 해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이게 무슨 소리죠? 서연은 서류를 보려고 손을 뻗었지만 지수는 서류를 확 빼버렸어요. 왜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지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로비에는 환자 보호자들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지수는 그들이 모두 듣도록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치매 초기 증상이 심각하시대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치매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멀쩡한데요. 기억력도 좋고 계산도 잘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치매란 말이죠? 무슨 헛소리야. 나는 치매가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분이 원장님 부인이셨어? 치매시라니 안 됐네요. 큰 소리 지르시는 거 보니 정말 그런가 봐.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따가웠어요. 억울함에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멀쩡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들 민준이 나타났어요.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서연은 아들을 보자 안도했습니다. 민준이라면 자신을 도와줄 거예요. 이 황당한 상황을 바로 잡아줄 거예요. 민준아, 잘 왔다. 내 마누라가 지금. 하지만 민준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서연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것도 며느리 편을 들면서요. 민준아, 너마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한 발짝 휘청거렸어요. 민준은 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며느리 지수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수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씩 올라갔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보안 요원 2명이 재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분을 병원 밖으로 모셔드려요. 지수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서연의 양팔을 잡았어요. 힘이 세었습니다. 서연은 팔이 아팠어요. 안 돼. 놓아요. 손 놔. 서연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서연을 강제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환자복 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서연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도록 외쳤어요. 내가 여기 내 어미다. 내 아비가 저기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민준아.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절규를 외면한 채 그는 며느리 곁으로 걸어갔어요. 지수의 회사 동료들이 로비 한쪽에 모여서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분이 정말 치매세요? 큰일 났네요. 원장님도 중환자실에 계신다는데. 서연의 귀에 모든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서연을 유리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서연은 중심을 잃었습니다. 팔을 휘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바닥에 닿는 순간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무릎도 아팠습니다. 환자복이 순식간에 빗물에 젖었어요. 차가운 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손바닥도 까졌습니다. 빗물이 상처에 스며들어 따가웠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서 며느리 지수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고급 명품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친 그녀는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씩 올라가 있었어요. 아들 민준도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린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빗물에 젖고 진을까지 묻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심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서연은 축축한 환자복 주머니 속 작은 금속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남편 재현이 마지막으로 쥐어준 이 열쇠, 이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 모욕을 갚겠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맹세했습니다. 빗속에서 며느리와 아들에게 내쫓긴 이 굴욕,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돌려줄 겁니다. 서연은 차가운 비를 피해 가까스로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5분쯤 걸었어요. 낡고 허름한 2층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간판에는 성경 모텔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프런트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서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이 빗물에 젖고 진을까지 묻은 환자복 차림이었으니까요. 어머나, 손님 괜찮으세요? 2층 방 하나 주세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2, 3만 원을 받고 2층 가장 안쪽 방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2형 사무실. 서연은 좁은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열었어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 작은 TV, 좁은 화장실. 그게 전부였어요. 서연은 축축한 환자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처참했어요. 흐트러진 머리, 피가 밴 무릎, 진흙이 묻은 얼굴. 이게 30년간 병원 원장 부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라니요. 서연은 화장실로 가서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닦아냈습니다. 상처난 무릎을 물로 씻었어요.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휴지로 피를 닦아내고 옷장에서 낡은 가운을 꺼내 입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윙윙 진동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간호사입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 간호사는 남편 재현의 충성파였어요. 10년 넘게 재현 곁에서 일한 베테랑 간호사였죠.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오늘 일 제가 다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리지 못해서. 괜찮아요. 그보다 원장님이 어머님을 위해 숨기신 게 있어요.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돼요. 지금 병원 뒤편 창고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요? 지금 가야 하나요? 네, 빨리 오셔야 해요. 며느님이 병원 전산을 다 뒤지고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였어요. 남편이 뭘 숨겨뒀다는 걸까요? 서연은 서둘러 가운을 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모텔을 나서서 다시 병원 쪽으로 향했어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병원 뒤편은 인적이 드물었어요. 가로등 불빛도 어두웠습니다. 낡은 창고 앞에 이 간호사가 마스크를 쓴 채 서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서연을 안으로 재빨리 안내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이 간호사가 작은 손전등을 켰어요. 창고에는 오래된 의료 장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예요. 이 간호사는 품속에서 낡은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그리고 서연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금속 열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원장님께서 3달 전에 이 녹음기와 열쇠를 제게 맡기셨어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가 담긴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간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들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절대 며느리분에게 들키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원장님도 이것 때문에. 재현이도요? 네. 원장님이 이 녹음을 한 걸 그쪽에서 눈치챈 것 같아요. 그 뒤로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셨거든요. 이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서연은 녹음기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열쇠는 뭘 여는 건가요? 그건 저도 몰라요. 원장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꼭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만 하셨어요. 서연은 녹음기와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며느님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모텔로 돌아온 서연은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체인까지 걸었어요. 커튼을 쳐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방 안에 불도 껐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불안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찰칵하는 잡음이 들리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원장이 언제까지 버틸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본부장 영철이었어요. 거친 목소리였죠. 곧 죽을 거예요. 약물 조정은 다 끝났으니까요. 다음 주면 끝날 겁니다. 이어진 목소리는 며느리 지수였습니다.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저녁 메뉴를 고르듯 가볍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약물 조정이라니요? 그들이 남편을 죽이려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약은 확실해? 흔적 안 남지? 걱정 마세요. 주치의가 우리 편이에요. 자연사로 처리될 겁니다. 그럼 500억대 리베이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 자금 통장은 이미 제 명의로 다 옮겨뒀어요. 계좌도 6개로 나눠놨고요. 원장이 죽으면 모든 게 우리 거예요. 민준이도 모르게 다 처리했으니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돈 계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노인네요? 지수가 비웃었습니다. 코웃음 치는 소리가 녹음기에서 또렷하게 들렸어요. 곧 요양원에서 썩을 거예요. 내 엄마는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적 능력도 없애버렸거든요. 의사 돈 주고 매수했어요. 진단서도 이미 나왔고요. 서연은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어요. 며느리와 본부장이 남편을 죽이려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5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면서요. 자신마저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서연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대신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들의 목소리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녹음기는 40분이 넘게 재생됐습니다. 그 안에는 구체적인 범죄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리베이트 받은 업체 이름, 계좌번호, 약물 투여 시간, 공범들 명단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남긴 마지막 무기였구나. 서연은 작은 금속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열쇠를 손에 들고 빛에 비춰봤어요. 평범한 금속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중요한 걸 여는 열쇠일 거예요. 재현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한 비밀이 있을 겁니다. 서연은 밤새도록 모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수십 번 반복해서 들으며 그들의 범죄를 분석했어요. 누가 공범인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떤 순서로 계획을 세웠는지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한 모욕, 남편에게 저지른 죄 모두 낱낱이 갚아주겠다. 하나도 빠짐없이. 서연의 눈빛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랐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예요. 새벽 5시 서연은 며느리 지수와 아들 민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밤 회사 야유회로 강원도에 갔어요. 오늘 저녁에나 돌아올 겁니다. 지금이 기회였어요. 서연은 예전에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집 열쇠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삑 하는 작은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어요. 서연은 거실을 지나 남편 재현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재현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죠.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서연은 벽난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현이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돌아온 날, 이 벽난로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게 기억났어요. 당시에는 그냥 난로를 점검하는 줄 알았죠. 벽난로 뒤편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서연은 벽돌 하나를 살짝 밀었어요. 그러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작은 금속 열쇠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잠금 장치에 조심스럽게 넣어 돌렸어요. 찰칵!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숨을 삼켰어요. 금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요동쳤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금고 속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주식 양도 증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SJ 메디컬 센터 주식 51%.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의인 란을 봤어요. 거기에는 윤서연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 주식 증서였어요. 그 다음도 전부 주식 증서였습니다. 수십 장이 넘었어요. 모두 서연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빗속에서 쫓겨났던 자신이 환자복 차림으로 바닥에 넘어졌던 자신이 사실은 이 병원의 진짜 최대 주주였던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남편 재현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준 겁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배신을 예견하고 모든 재산을 비밀리에 서연의 명의로 옮겨뒀던 거예요. 금고 속에는 더 많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어요. 강남에 있는 47층짜리 YS타워 빌딩 매매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1천억 원짜리 빌딩이었어요. 이것도 서연의 명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오직 서연에게만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야?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병원 지분만 해도 수천억 원이었어요. 거기에 빌딩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지수와 민준이 그토록 탐내던 돈과 권력을 자신이 모두 쥐고 있었던 겁니다. 금고 바닥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꺼내보니 며느리 지수의 리베이트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문서들이었어요. 계좌 이체 내역, 비자금 통장 사본,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본까지 전부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준비했구나. 서연은 서류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재현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죽은 뒤 서연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모든 무기를 남겨둔 겁니다. 서연은 모든 서류를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으려다가 혹시 몰라 방수 처리된 서류 가방을 찾았어요. 서재 책상 서랍에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금고를 다시 닫았어요. 집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쫓겨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수천억 원대 재산을 가진 회장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서연은 저 멀리 보이는 병원 건물을 바라봤어요. 빗속에서 굴욕을 당했던 그 병원이 지금은 작아 보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 서연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방을 꽉 쥐고 걸어가는 서연의 뒷모습은 당당했어요. 택시를 타고 모텔로 돌아온 서연은 방 안에서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식 증서, 빌딩 계약서, 비리 증거 문서까지 전부 진짜였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명함 케이스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찾았어요. 법무법인 정혜, 박상철 변호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재현이 20년 넘게 신뢰했던 변호사였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박상철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님, 저 윤서연입니다. 아, 사모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뵐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모텔방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그랜드 호텔 VVIP 라운지에서 뵙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전화를 끄는 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이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신세계 백화점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아직은 조용히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7층에 올라갔습니다. 샤넬 매장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예전에는 며느리 지수가 자주 오던 곳이었죠. 지수는 이곳에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아무렇지도 않게 샀었습니다. 서연은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서연을 보더니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요. 서연의 옷차림이 초라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연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맞춤 정장을 보고 싶습니다. 네. 아, 네. 직원은 어리둥절해했지만 안내를 시작했어요. 서연은 가장 고급스러운 재킷과 스커트를 골랐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도 골랐어요. 지수가 입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옷이었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당장 입어야 하니까 수선을 빨리 해주세요. 네, 그런데 가격이 얼마죠? 1,200만 원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현이 남긴 서류 중에 있던 블랙 카드였어요. 이걸로 계산하겠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고 눈이 커졌습니다. 초고액 자산가만 가질 수 있는 프라이빗 뱅킹 카드였어요. 직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1시간 뒤 서연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과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서연은 귀부인의 품격이 났어요. 택시를 타고 그랜드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서연의 옷차림과 분위기를 보고 VIP 고객임을 알아본 겁니다. VVIP 라운지는 어디죠? 20층입니다, 고객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앞장서서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했어요. 20층에 도착하자 또 다른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윤서연입니다. 아, 윤서연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서연은 태연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VVIP 라운지는 화려했어요.
통유리 창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구석의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그곳에 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모님. 서연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주식 증서와 계약서들을 꺼냈어요. 박 변호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서류들이 맞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윤서연 회장님,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변호사도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할 겁니다. 복수를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은 며느리 지수와 아들 민준의 이름을 적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설명했어요. 병원 이사회 소집, 경영권 탈환, 비리 폭로까지 모든 계획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20분 정도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제가 머물 곳이 필요해요. YS 타워 펜트하우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언제든 가실 수 있습니다. YS 타워요? 네, 강남에 있는 47층짜리 빌딩입니다. 원장님께서 10년 전에 매입하셨죠. 회장님 명의로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재현이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했다니요. 박 변호사는 펜트하우스 열쇠를 건넸어요. 이제 가보시겠습니까? 네, 가봐야죠. 호텔을 나와 박 변호사의 차를 탔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리무진이었어요.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나 YS 타워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47층 건물이었어요. 외벽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저희 건물입니까? 네, 회장님. 1층부터 46층까지는 임대를 주고 있고 47층 펜트하우스만 회장님 전용 공간입니다. 한 달 임대료가 얼마죠? 전체 건물 임대료가 한 달에 약 20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한 달에 20억이요? 1년이면 240억 원이었어요. 지수가 훔쳐간 500억 원도 2년이면 다시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나타났어요. 거실만 100평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통유리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펼쳐졌어요. 저 멀리 자신이 쫓겨났던 병원이 보였습니다. 이 높이에서 보니 병원이 장난감처럼 작았어요. 저 병원이 보이네요. 네, SJ 메디컬 센터죠.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병원은 이 빌딩의 한 달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낼 거예요. 박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병원 이사회를 언제 소집할 수 있죠? 5일 뒤면 가능합니다. 그럼 정확히 5일 뒤에 하세요. 그리고 며느리 계좌를 감시하세요. 그녀가 돈을 움직이는 순간 전부 막아버리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익명 문자 앱을 깔았어요. 그리고 지수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밟은 바닥이 곧 내 세상이 될 거다. 메시지 전송 완료.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남편 재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원장 시절의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킬게요. 약속해요.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이젠 내가 너희를 쫓아낼 차례야. 정확히 5일 뒤에 박 변호사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펜트하우스에서의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죠.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정인호 원장이라는 이름에서 멈췄어요. 남편 재현의 대학 동기이자 병원 부원장이었습니다. 재현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정 원장님, 저 윤서연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정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소식을 못 듣고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디 계세요? 서연은 YS타워 펜트하우스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정 원장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곳이 YS타워 펜트하우스면? 네, 맞습니다.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주식 증서, 빌딩 계약서, 녹음기까지 전부 꺼내놨습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정 원장이 서 있었어요. 60대 초반의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정 원장이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화려한 인테리어를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가 정말... 앉으세요, 원장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연은 테이블 앞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정 원장이 앉자 서연은 주식 증서 다발을 그의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병원 51% 주식입니다. 제 명의로요. 정 원장은 서류를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이 점점 커졌죠. 사모님, 아니, 윤서연 회장님. 정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송 원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준비하셨다니. 원장님, 앉으세요. 아직 할 이야기가 많아요. 서연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며느리 지수와 본부장 영철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살인 공모, 500억 원대 리베이트, 재현의 죽음을 앞당기려는 계획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를 악물었죠. 저 악마 같은 것들. 원장님, 제가 복수를 할 겁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 원장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회장님. 송 원장님의 명예를 되찾고 저 악당들을 심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얻은 겁니다. 원장님, 병원 직원들 중에 저희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송 원장님을 진심으로 따르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간호부장 김 선생, 외과 이 과장, 총무 박 선생. 모두 신지수 부부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모아주세요. 조용하게요. 비밀팀을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이틀 안에요. 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옆에 놓인 큰 상자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원장님, 이건 제 감사의 표시예요. 상자를 열자 화려한 난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잎이 우아하게 휘어져 있었어요. 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봉오리가 영롱했습니다. 이건 설란이지 않습니까? 정 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설란은 희귀난 중에서도 가장 구하기 어려운 품종이었습니다. 5천만 원은 좋게 하는 난인데 며느리 신지수가 평생 갖고 싶어 했던 난이에요. 하지만 구할 수가 없었죠. 제가 사뒀던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런 걸 가질 자격도 없는 애들이에요. 정 원장은 난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저 아래 병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원장님, 5일 뒤에 이사회가 있을 겁니다. 그날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며느리 계좌를 감시하세요. 그리고 병원 자금 흐름을 파악해 주세요. 모든 리베이트 통로를 찾아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원장이 떠난 뒤 서연은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가 일하는 명품 회사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겠습니까? 경영권을 흔들 수 있을 만큼요. 30% 정도면 될까요?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회장님, 그 정도면 20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진행하세요. 그리고 주가를 조금씩 흔들어 주세요. 며느리가 불안해하도록요. 알겠습니다. 서연은 펜트하우스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에게 보낼 것도 준비해야 했어요. 서연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7살 때 가장 좋아하던 로봇 장난감이었어요.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하얀 종이에 진실이라고 한 글자만 썼어요. 장난감과 쪽지를 작은 택배 상자에 넣었습니다. 발신인 없이 민준의 주소로 보냈어요. 혼란스러워할 거야.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게 만들어줄게. 이틀 뒤 정 원장이 다시 펜트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뒤로 4명이 더 들어왔어요. 모두 재연을 따르던 충성파들이었습니다. 회장님, SJ 메디컬 정의 팀입니다. 서연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송 원장님의 명예를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정의롭게 만들 거예요. 서연은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분노가 가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구체적인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이사회 당일의 시나리오, 각자의 역할, 타이밍까지 세세하게 지시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 서연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입을 옷을 꺼냈어요. 진한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샤넬 맞춤 제작이었죠. 3천만 원짜리 옷이었어요. 지수가 평생 모아도 못 살 옷이야.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대봤습니다. 위엄이 넘쳤어요.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귀걸이도 준비했습니다. 5일 뒤면 모든 게 끝나.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사회 사흘 전 펜트하우스에서 마지막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SJ 메디컬 정의 팀 전원이 모였어요. 서연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준비입니다.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정 원장이 먼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병원 내부 전산망 접속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CCTV도 모두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이사회 당일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비리 내역을 띄워야 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코드를 입력만 하면 됩니다. 간호부장 김 선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병원 경비팀장도 우리 편입니다. 이사회 당일 병원 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요. 좋아요. 신지수와 송민준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서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짜 경영권 양도 서류예요. 박 변호사님이 정교하게 만드셨죠. 외과 이 과장이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신지수에게 전달하나요? 총무 박 선생님이 실수로 흘린 척할 겁니다. 신지수가 우연히 발견하도록요. 총무 박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후에 실행하겠습니다. 신지수 사무실 근처 복사기에 두겠습니다. 완벽해요.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계획대로 총무 박 선생이 가짜 서류를 복사기 위에 놓았습니다. 10분쯤 지나 며느리 지수가 복사를 하러 왔어요. 서류를 발견한 지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서류를 재빨리 집어들고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갔죠.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은 CCTV로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읽는 모습이 화면에 보였어요. 지수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걸렸어.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남편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서연은 박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끝이야. 경영권 양도 서류를 찾았어.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어디서 찾았어? 회사 복사기에 있었어. 누가 실수로 놓고 간 것 같아. 이제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승인만 받으면 돼. 잘 됐네. 그럼 병원이 완전히 우리 거네. 그럼 시어머니는 어차피 요양원에 처박혔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곧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 보여줄 겁니다. 이사회 이틀 전 서연은 지수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수가 비밀리에 진행하던 해외 명품 사업이 있었어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와의 독점 계약이었죠. 서연은 박 변호사를 통해 그 브랜드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지수의 비리 증거를 제보했어요. 계약이 즉시 취소됐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프랑스에서 온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계약 취소 통보였어요. 펜트하우스 CCTV로 지수의 반응을 지켜본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가 사무실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었어요. 화가 난 얼굴이었죠. 뭐가 잘못된 거야? 왜 갑자기 계약이 취소돼? 지수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문의했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지수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소리만 들려줬어요. 3초쯤 지났을까요? 누구세요? 왜 말을 안 해요? 서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냐고요? 서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수는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CCTV로 보니 지수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조금씩 무너뜨려 줄게. 이사회 전날 밤 서연은 정 원장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정 원장이 전산실로 서연을 안내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서연은 USB를 꽂았어요. 박 변호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코드를 입력하면 내일 이사회 때 자동으로 비리 내역이 스크린에 뜹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복잡한 코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엔터를 눌렀습니다. 입력 완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 원장이 물었어요. 회장님, 내일이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네, 내일이면 송 원장님의 명예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저 악당들은 벌을 받을 거예요. 병원을 나서며 서연은 남편 재현의 영정 사진이 있는 추모실에 잠시 들렀습니다. 사진 속 재현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 내일이면 다 끝나요. 당신이 겪은 모든 수치, 내가 갚아줄게요. 서연은 사진 앞에 꽃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은 내일 입을 옷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구두도 가방도 액세서리도 모두 준비됐습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윤서연, 내일은 내가 진짜 회장으로 서는 날이야. 떨지 마. 당당하게.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일어날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렸어요.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옷을 입었죠. 거울 속의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빗속에서 쫓겨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수천억 원대 재산을 가진 윤서연 회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서연은 펜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리무진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9시 며느리 지수는 거울 앞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입을 옷은 에르메스 최신 컬렉션 드레스였어요. 700만 원짜리였죠. 목에는 샤넬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남편 민준도 이탈리아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500만 원짜리 수트였어요. 그들은 거실 거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여보, 오늘이면 끝이야. 병원이 완전히 우리 거네. 지수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경영권 양도 서류도 찾았으니까. 이사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돼. 시어머니는 이제 뭐야? 요양원에서 썩고 있겠지? 지수가 비웃었습니다. 민주는 잠깐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리무진이 아닌 자신들이 산 새 벤츠였어요. 2억 원짜리 차였죠.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화장을 고치며 말했어요. 오늘 이사회 끝나면 우리 바로 샴페인 터트리자. 그래야지. 오늘은 우리 날이야. 그들은 당당하게 병원 로비를 지나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지수는 턱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수와 민주는 상석에 앉았어요. 자, 그럼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안건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어요. 지수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럼 이제 경영권 양도권을 논의하겠습니다. 지수가 준비한 가짜 서류를 꺼냈어요. 이사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 서류에 따르면 병원 경영권이 신지수 이사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 원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에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급히 전달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준도 의아한 눈빛을 보냈어요.
정 원장, 지금은 회의 중인데. 아니, 이건 지금 당장 전달해야 합니다. 병원 대출금 상환 기한 조기 통보서입니다. 정 원장이 서류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총 300억 원에 대해 채권자가 일주일 이내 전액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일주일 안에 300억?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출은 5년 거치인데. 채권자가 조기 상환 조항을 행사했습니다. 정 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지수는 급히 자금 담당 2부장을 찾았습니다. 2부장, 당장 여기 와봐요. 2부장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어요. 부장님, 자금 확보할 수 있죠? 빨리 대답해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이 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안 됩니다. 모든 리베이트 통로가 막혔어요. 거래처들이 갑자기 전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뭐라고?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이사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지수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등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소행이에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히스테리가 섞였어요. 이건 어머니의 짓이야. 분명 그래. 민준이 황급히 지수를 말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어머니는 당장 모텔에 있을 텐데 이런 큰 돈을 움직일 리가 없어. 하지만 지수는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책상을 긁었어요. 이사회장 박 복도, 서연은 작은 모니터룸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CTV로 이사회실 내부가 생생하게 보였어요. 지수의 절규하는 모습, 민준의 당황한 얼굴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지수의 마지막 비자금 통장도 동결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자마자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문자가 떠 있었어요. 지수가 화면을 보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계좌가 동결됐어. 내 모든 계좌가. 이사회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신 이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병원 경영을 이렇게 해놓고 300억을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병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회장 밖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서가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신 이사님, 큰일 났어요. 뉴스 좀 보세요. 비서가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속보가 흐르고 있었어요. 명품 유통기업 JS 엔터프라이즈 주가 급락. 오전 개장 직후 하한가 기록. 지수가 아끼던 명품 회사였습니다. 지수가 전 재산을 투자한 회사였어요.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지수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어요. 민준이 황급히 지수를 부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니터룸에서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지수의 모든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겨우 시작에 불과해. 이제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메인 코스를 보여줄 차례야.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완벽하게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천만 원짜리 샤넬 정장, 다이아몬드 귀걸이,
진주 목걸이까지. 서연은 마지막으로 코트를 걸쳤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였어요. 어깨를 펴고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이야. 서연은 이사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평정심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들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날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회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어요. 서연이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3천만 원짜리 샤넬 맞춤 정장을 입은 서연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어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지수가 서연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깨에 걸쳤던 캐시미어 코트를 벗었어요. 그리고는 옆 의자에 무심하게 던져놓았습니다. 5천만 원짜리 코트였어요. 이사들이 서연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원장님 부인 아니세요? 서연은 이사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저는 윤서연입니다. 이 병원의 진짜 소유주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51% 주식 증서.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황급히 서류를 확인했어요. 명의가 전부 윤서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라면 이분이 최대 주주. 이사들이 눈치를 살피더니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뵙겠습니다. 회장님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지수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민주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회장이라니. 서연은 지수와 민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남편 재현이 앉았던 의장 자리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병원의 주인은 나 윤서연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민준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성을 잃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내 어미는 이미 내가 빗속에 버린 날 죽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에 뒤로 휘청거렸어요. 서연은 자리 앞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이사회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내역, 계좌 이체, 비자금 통장 정보들이 줄줄이 떴어요. 신지수 명의 비자금 통장 512억 원, 한영철 본부장 명의 페이퍼 컴퍼니 230억 원, 리베이트 수수 업체 12곳, 총액 500억 원.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보며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그건. 서연은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던지듯 놓았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어요. 이 안에 너희가 한 모든 범죄가 담겨 있어. 남편 살해 공모,
500억 횡령, 전부 다.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지수와 영철 본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원장이 언제까지 버틸까? 약물 조정은 다 끝났으니까 곧 죽을 거야. 이사회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사들이 지수를 보며 경악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살인 공모라니. 지수는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났어요. 너무 세게 깨물었던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조작이에요. 어머니가 조작한 거예요. 지수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는 계속 재생됐어요. 지수와 영철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경찰 4명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들고 있었어요. 신지수 씨, 송민준 씨, 살인 공모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안 돼. 이러지 마세요. 경찰이 지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어요. 지수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준은 멍하니 서연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하지만 서연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냉담하게 이사들을 보며 말했어요. 본부장 한영철을 즉시 파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CEO로 정인호 원장을 임명합니다. 네, 회장님. 이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정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경찰이 지수와 민준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지수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서연에게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는 눈빛이었어요. 용서는 없어. 대가만 있을 뿐이야. 경찰이 지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수는 끌려가며 울부짖었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와 민준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어요. 이사회실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병원 로비가 보였어요. 빗속에서 쫓겨났던 그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모두가 알게 됐어.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사들은 숨을 죽이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정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말했어요. 투명하고 정의로운 병원으로 만들 겁니다. 남편의 명예를 되찾고 환자들을 위한 진짜 의료기관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어깨에 걸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병원이 시작됩니다. 서연은 이사회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단계 완료. 2단계 준비하세요.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응징은 이제부터였어요. 10분 뒤 경찰이 이사회장에 도착했습니다. 4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이사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이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명이 수갑을 꺼냈어요. 신지수 씨, 살인 공모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가운 금속이 지수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찰칵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지수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준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수는 체념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서연에게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감정이 전혀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준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갑찬 손으로 서연을 붙잡으려 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셔야죠. 제가 아들이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용서 대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만 있을 뿐이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민준은 그 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경찰이 민준을 일으켰습니다. 지수도 억지로 끌어올렸어요. 둘은 경찰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끌려가는 내내 지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사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 여러분, 본부장 한영철을 즉시 파면하세요. 그리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물어주세요. 네, 회장님. 이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정 원장을 바라봤어요. 정인호 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정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 앞으로 걸어왔어요. 오늘부로 정인호 원장을 새로운 병원 CEO로 임명합니다. 송재현 원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병원을 정의롭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 원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감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사회를 마치고 서연은 박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준에게 마지막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어요. 경찰서 유치장은 음침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흘렀어요. 서연은 변호사에게서 서류 한 장을 받았습니다. 병원 청소부 임명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유치장 철창 너머로 민준이 보였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다가가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철창 사이로 임명장을 밀어 넣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청소부 임명장이라고요? 내가 머물 곳은 호화로운 사장실이 아니야. 이 병원 지하 청소부실이지.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준은 임명장을 구겨버렸어요. 찢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하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민준은 무력하게 멈췄어요. 내가 나를 쫓아냈던 병원, 내가 더럽다고 침뱉던 그곳, 이제 내가 청소할 곳이야.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부터 내가 직접 느껴봐야지. 서연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민준은 임명장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보석은 내일 아침에 나갈 거야. 300만 원으로 처리해뒀어.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해. 아침 6시까지.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민준의 절규가 뒤에서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서연은 박 변호사를 통해 지수의 모든 명품을 압류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샤넬 재킷, 루이비통 지갑까지 전부요. 경매에 붙였어요. 이 가방들이 경매에서 얼마나 나올까요?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얼마든 상관없어요. 지수가 그토록 아끼던 것들이 낯선 사람 손에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날 오후 서연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연은 준비한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고 송재현 원장은 이 병원을 환자를 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탐욕으로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오늘부터 이 병원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서연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서연은 재현의 추모실로 향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 다 끝났어요. 당신의 명예를 지켰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반 민주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청소복이 들려 있었어요. 회색빛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병원 지하 청소부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습했습니다. 어두웠어요. 청소부실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물함, 걸레, 청소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6시가 되자 청소 관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송민준 씨죠? 오늘부터 1층 로비 청소 맡으세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예요. 네. 민준의 대답은 작았습니다. 관리자는 걸레와 청소 도구를 건넸어요. 민준은 그것들을 받아들고 로비로 향했습니다. 1층 로비는 넓었습니다. 민준이 예전에 당당하게 걸어다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닥을 닦아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손이 금방 시려왔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아침 9시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로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어요. 누가 알아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머, 저 사람 청소하는 거 봐. 요즘 청소부들도 젊네.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전 10시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민준 곁을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췄어요. 민준 앞에 섰습니다. 청소 상태를 검사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서연은 바닥을 살폈습니다. 구석구석 확인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준이 청소하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모든 증거를 남겨야지.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청소부실로 돌아가 도시락을 먹었어요. 식은 밥이었습니다. 반찬도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 원장과 함께였어요. 송민준 씨, 오후에는 VIP 병실 청소를 해주세요. 특히 화장실을 깨끗하게요. 정 원장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VIP 병실은 10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민주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곳은 아버지 재현이 입원했던 곳이었어요. 민주는 이 복도를 걸으며 아버지 병문안을 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105호실로 들어갔습니다. 호화로운 병실이었어요. 큰 침대, 소파, TV까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것들을 즐길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 세면대, 욕조를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을 때 민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민주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닦아야 했습니다. 한편 지수는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명품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귀하의 비리가 확인되어 즉시 해고 처리합니다. 지수는 화면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은행 계좌도 확인했어요. 전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잔액은 0원이었어요. 집에서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마침내 민준이 받았습니다. 여보.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야? 나 바빠. 나 집에서 쫓겨났어. 계좌도 다 동결됐어.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고? 나도 지금 청소하느라 정신없어.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수도 화가 났어요. 내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뭘 책임져? 너도 같이 한 거잖아. 리베이트도 내가 받았잖아. 둘은 전화로 싸웠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결국 지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은 도청 장치로 그들의 싸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설치해둔 장치였어요. 서로를 탓하고 있네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대로예요. 궁지에 몰리면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죠. 서연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저 아래 병원이 보였어요. 다음 날 지수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서연이 비밀리에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수는 허름한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시급 9,000원이었어요. 하루 8시간 일하면 72,000원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접시들이 쌓여 있었어요. 손을 담그자 뜨거운 물이 손을 댈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병원에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어요. 로비, 복도,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민주는 VIP 병실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췌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민주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를 빗속에 밀쳐낸 날을요. 그날의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펜트하우스 창가에서 서연은 와인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이것이 너희가 내 삶과 남편의 명예를 짓밟은 대가다.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틀 뒤 지수는 결국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중국집이었어요. 행운 반점이라는 간판이 낡아 있었습니다. 사장은 50대 여자였어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설거지 하루 8시간, 시급 9,000원. 할 수 있어? 네. 하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과거 명품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명령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첫 출근 날, 지수는 기름때가 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어요. 접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짜장면 그릇, 짬뽕 그릇, 기름진 탕수육 접시들이었어요. 손을 뜨거운 물에 담갔습니다. 손바닥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수세미로 접시를 문질렀어요.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손이 빨개졌습니다. 피부가 불어났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사장이 소리쳤어요. 빨리빨리. 설거지 밀리면 안 돼. 지수는 손을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접시는 계속 쌓였어요. 오후 2시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어요.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봤어요.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요, 짜장면 하나요. 사장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지수는 싱크대에서 계속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온 걸 몰랐습니다. 10분 뒤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먹었어요. 다 먹고 난 그릇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사장이 지수를 불렀어요. 저기 테이블 정리해. 지수가 앞치마로 손을 닦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릇을 집으려는 순간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릇이 덜컹거렸습니다. 어머님. 지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지수를 바라봤어요. 내 더러운 손으로 내가 먹을 접시 만지지 마.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지수는 그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를. 지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손이 더러웠으니까요. 한편 민주는 병원에서 로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어머니를 쫓아냈던 그 로비였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누군가 민준을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전에 여기 원장 아들 아니었어? 맞네. 지금은 청소부네. 세상 참 무섭네. 민주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귀가 빨개졌어요.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였어요. 변호사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2단 반전 말씀이신가요? 네, 병원 인수 합병 뉴스를 흘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병원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SJ 메디컬 센터 해외 거대 자본의 인수 합병 추진. 인수 주체는 싱가포르 소재 YS 캐피탈. 민준이 로비에서 청소를 하다가 TV를 봤습니다. 뉴스를 듣고 얼어붙었어요. 지수도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YS 캐피탈이라고? 누구야? 그날 오후 서연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정 원장과 함께였어요. 민준과 지수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둘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준과 지수가 마주보며 앉았어요.
뉴스 봤죠? YS캐피탈이 병원을 인수한다는 거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YS캐피탈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려줄까요? 서연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YS캐피탈 설립 서류였어요. 대표이사 명단에 윤서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수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로 저예요. 처음부터 모든 게 제 계획이었어요. 너희를 파멸시킬 모든 세상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서연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지수가 책상을 움켜잡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서류는 진짜였습니다. 지수는 극심한 충격에 구토가 치밀어 올랐어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기봉사 노역 계약서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1년간 실버 케어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1년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치러야 할 마지막 대가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하면 법정에서 최고형을 받게 될 겁니다. 민주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지수도 계약서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어요. 이제 너희는 영원히 속죄해야 해. 서연의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민준과 지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재연의 명예재단 설립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요. 송재현 의료정의 재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불우한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어요. 병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 원장의 리더십 아래 투명하고 깨끗한 기관으로 거듭났어요.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을 신뢰했어요. 어느 봄날 아침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민준과 지수를 만나러 가기로요. 1년간의 봉사 계약이 오늘로 만료되는 날이었습니다. 실버 케어 센터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서연은 평범한 옷을 입고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봉사활동 중인 사람들이 보였어요. 서연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남자가 노인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어요. 1년 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평온해 보였어요. 노인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여자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지수였습니다. 명품 옷 대신 낡은 봉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에는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한 노인의 손을 잡고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이 민준의 손을 꼭 쥐었어요.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분에 오늘도 산책 잘했어. 천만에요,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하죠.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서연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뭉클했어요. 그때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민준은 서둘러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매일매일 뉘우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는 게 아니야. 내가 1년간 치른 속죄를 받아들이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냉혹하지는 않았어요. 지수도 멀리서 서연을 봤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어요.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서연은 지수에게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떨고 있었어요. 이제 내 탐욕이 너를 지배하는 삶은 끝났어. 서연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센터 사무실로 갔습니다. 원장을 만났어요. 송민준 씨와 신지수 씨의 장기 봉사 계약, 오늘부로 1년 만료로 변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봉사 만료 증명서 2장을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민준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작은 봉투도 함께 주었습니다. 이제 너의 새 삶을 시작해라.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편지를 펴서 읽었어요. 너는 이제 자유야. 하지만 내가 저지른 일을 절대 잊지 마. 선하게 살아라. 마이너스 어머니. 민준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센터를 나와 차에 탔어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재현 기념관으로요.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나 기념관에 도착했어요. 재현의 업적과 생애를 기리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홀로 기념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현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온화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당신. 민준이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 당신의 명예는 영원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서연은 병원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 원장에게 모든 경영을 맡겼어요. 자신은 재단 운영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펜트하우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병원이 보였어요. 환자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어요. 어머니, 저 민준입니다. 오늘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했습니다. 작은 복지센터에서 노인분들을 돕는 일입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던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잘하고 있구나. 계속 그렇게 살아라.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평화롭게 살게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재현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차를 마시며 책을 폈습니다. 재단 사업 계획서였어요. 다음 달에 시작할 무료 진료 봉사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나눔으로 채워지는 삶이었어요. 저 멀리 병원에서는 정 원장이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병원을 만들기 위한 회의였어요. 민주는 복지센터에서 노인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지수는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어요. 명품 대신 책으로 채워지는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펜트하우스 창가에서 서연은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가슴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생했어요, 당신. 이제 행복하세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